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아의대 진단검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남희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유전성, 혈전성, 그리고 헤모라직, 스롬보틱, 그리고 플루이드 디소더에 대해서 그 유전자 검사들을 많이 시행을 하시는데 그 결과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질환들이 해당이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환들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들을 많이 시행을 하실 텐데 그 결과들을 보고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적으로 이제 이런 질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종류는 많지만 빈도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환 분류 체계에서는 이 질환들이 거의 다 희귀 질환이나 극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코아귤레이션 디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 코아귤레이션 팩터의 양과 질에 관련돼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코아귤레이션 팩터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헤모필리아라든지 팩터 디피션시, 본 빌레브런트 디지즈 등이 있겠고요. 스롬보필리아, 유전성 스롬보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로딘 캐스케이드의 이니비션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클로팅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팩터 5 라이든 뮤테이션이나 안티스롬빈 3 디피션시, 프로틴 C, 프로틴 S 디피션시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플레이트릿 디소더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플레이트릿의 양과 질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플레이트릿 팩터나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란츠만, 메이 헤글린 아노말리, 버나드 슐리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 드물지만 각각 기전은 다 다르고 각각 또 다른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전성 질환들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진단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니컬 피처나 랩 그 결과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그 백그라운드로는 유전적으로는 원인 유전자도 다 다르고 변이도 다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나타나는 임상 증상은 거의 유사하거나 굉장히 오버랩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응고나 출혈 관련 검사들은 그 루틴 스터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약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라든지 수혈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결과가 조금 모호하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제네틱 그 프레디스포지션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네틱 테스트가 되겠는데 이 제네틱 테스트도 이제 유용한 면도 있지만 너무 이게 새롭게 다 나오는 기술들이고 또 빠르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가 또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해석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유전자 검사를 기껏 해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제노타입, 페노타입 코릴레이션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네틱 디펙트가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완전히 그냥 질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이 페너트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변이가 있을 때 100% 질환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100% 페너트런스가 있다라고 보는데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왜 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질환이 있고 변이가 똑같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질환이 없는가 이제 이런 걸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변이가 발견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변이가 비나인인지 패소제닉인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판독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걸 VUS라고 판독을 해줬는데 뭐 다른 논문을 찾아보니까 패소제닉으로 되어 있다. 혹은 A라는 병원에서는 비나인이라고 했는데 B라는 병원에서는 뭐 VUS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결과 자체가 그냥 이거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VUS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도 그 해석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들이,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석과 관련해서는 어떤 검사를 선택하시느냐 이 단계에서부터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종류가 되게 많고 볼 수 있는 범위도 이렇게 검사마다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 진료 환경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디지즈 카테고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도 또 어떤 검사를 선택할지를 우리가 또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이 이게 쭉 나열된 표인데요. 유전성, 혈전이나 출혈성 혈소판 질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질환군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요 3가지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임상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어떤 의심되는 질환이 있고 그게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유전자 하나만 검사하는 생화 시퀀싱을 할 수도 있겠고, 좀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관련된 유전자가 조금 많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진 패널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증상이 조금 모호하고 여기저기 이제 증상이 이것저것 많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호흡 엑손까지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장점으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범위를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이제 검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지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게 해석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전자 검사를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도 많이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홀엑솜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면 홀엑솜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홀엑솜은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 한 명당 변이가 이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찾아지면 괜찮지만 이제 그 수천 개, 수만 개 찾은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이 환자에게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패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특정 질환에 포커싱된 패널을 또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은 질환을 포함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기도 하고, 또 홀 엑솜을 시행하면서도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포커싱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진단 전략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제 변이를 찾게 되면 이제 이 변이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2015년 ACMG AMP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전부 다 이제 이것을 따라서 변이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패소제닉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16가지가 있고요. 이 변이는 비나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어떤 임상 증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그 발견된 변이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이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찾아내고 에비던스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에비던스마다 근거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베리 스트롱부터 스트롱, 모더레이트, 서포팅 이 위쪽에 있을수록 가장 강력한 패소제닉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종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서 패소제닉인지 비나인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베리 스트롱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롱 에비던스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변이는 패소제닉하다 이렇게 말씀을 판독지에 결과를 적어드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베리 스트롱이나 스트롱 에비던스는 하나도 없고 모더레이트 에비던스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패소제닉은 아예 줄 수가 없고 모더레이트 에비던스가 3개 이상 있다면 라이클리 패소제닉부터 줄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변이가 어떤 수준의 패소제니시티를 가지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저희 판독하는 입장에서 생기는 문제 말고 이 결과지를 받아보시는 임상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독자마다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멀티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관에서는 뭐 3개 이상이면 멀티플 에비던스가 있다고 보겠다. 어떤 기관에서는 뭐 5개 이상이면 멀티플 에비던스가 있다고 보겠다.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존 보고를 꼼꼼하게 찾아보고 레포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 보고를 또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않고 레포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에비던스들을 수집하는 어떤 능력이나 방법이나 방침에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판독자마다 또 좀 결과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바로 VUS입니다. 이것은 변이가 나왔지만 이거 분명히 레퍼런스 시퀀스에는 없고 굉장히 뭔가 다른 뭔가가 있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패소제닉인지 비나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없고 이제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변이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이제 VUS로 많이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고가 많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쪽에서는 이거 비난이다, 저쪽에서는 패소제닉이다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 다 VUS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VUS 결과가 나오면 이제 환자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비싼 검사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시게 했는데 모른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VUS가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VUS를 다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리클래시피케이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패밀리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요. 패밀리 테스트를 해서 이제 기본이 트리오 부모를 검사를 해서 부모 세대에서는 전혀 이 변이가 없고 자손에서만 처음 나타난 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드노보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패소제닉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검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드노보인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그 변이 VUS 변이를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가게 내에서 이완된 환자가 많다. 사촌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다면 그 가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변이가 있으면 질환이 있고 그 변이가 없으면 질환이 없다. 이런 인과관계를 증명을 할 수가 있으면 이제 말 그대로 세그리게이션이 가능하면 이것도 강력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주말 리세시브 질환인 경우에는 그 오토주말 리세시브 그 변이가 2개가 검출이 되게 되는데 그게 서로 다른 얼릴에 존재한다는 것을 컨펌하는 것 이것도 전부 패밀리 테스트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VUS를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떤 동물 실험 같은 것으로 증명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내 환자가 이런 변이가 있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전혀 혈연으로 얽혀 있지 않은 전혀 다른 가게에서 똑같은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리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 VUS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원인은 오히려 다른 데 숨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VUS가 나온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2, 3년 후에 똑같은 변이를 다시 재분석해 보시면 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수많은 에비던스들이 또 쌓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VUS가 나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토조말 리세시브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 검사를 했더니 변이가 하나만 나왔다. 이런 경우에도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질환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오토조말 리세시브 질환에서 하나의 패소제닉한 베리언트만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건 맞는데 그냥 이 사람은 보인자일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뭐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이 환자의 이 질환이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거 그게 그냥 발견된 거일 수도 있고 실제 이 환자에게서 질환을 일으킨 어떤 중요한 변이는 못 찾았거나 뭐 다른 데 있거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조금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나머지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 변이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우리가 못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거는 NGS 검사를 하면 많이 찾게 되는데 뭐 라지 딜리션이나 인설션, 딥 인트론 베리언트 이런 것들은 NGS로는 검출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얼릴에는 NGS로 검출할 수 있는 변이가 있고 반대쪽 얼릴에는 NGS로는 검출할 수 없는 변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만 찾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를 일단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일단은 환자의 페노타입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페노타입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 질환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혹은 페노타입 중에도 굉장히 독특해서 이 질환일 수밖에 없는 그런 페노타입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봐 주시면 그러면 다른 쪽에 아마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다음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페노타입을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고 처음 시행한 그 검사 패널 사이즈가 어떻냐? 패널 너무 작은 사이즈 검사를 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 사이즈가 어땠는지 그리고 처음 시행한 그 검사가 혹시 센시티비티가 너무 낮아서 또 못 찾았던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도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환자의 페노타입을 정확하고 이제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전략 어떤 검사를 그러면 어디까지 시행을 해볼까를 결정하시는데 중요하겠습니다. VUS가 나왔을 때 이제 리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 16가지 이제 패소제닉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통 대부분의 것들은 뭐 이렇게 내가 뭘 한다고 바꿀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에서 없다.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안 나오는 변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자료는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찾아보고 조사한다고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패소제닉으로 그 근거가 패소제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비던스들 중에 우리가 임상이나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추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VUS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리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S2랑 PS2와 PM6 이 두 가지는 이제 드노보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패소제닉의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있고 환자에게서는 변이가 발견이 됐고 부모는 증상이 없고 부모 유전자 검사를 다 해봤더니 부모에게서는 이 환자에게서 나타났던 돌연 변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 세대에 없는 변이가 자손에게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드노보 베리언트라고 보고 이제 강력한 패소제닉의 근거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유전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친자 검사 같은 걸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스트롱 에비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PS2 에비던스, 컨펌드 드노보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 친자인지를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신자인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PM6 moderate evidence를 적용을 할 수 있어서 assumed de novo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검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근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 PM3 같은 경우는 오토조말 리세시브 질환의 이제 한정인데요. 오토조말 리세시브 질환에서 이 그림처럼 변이가 2개가 검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이가 이 2개의 얼릴에 각각 존재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얼릴에 2개가 존재하는지 이것은 검사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토조말 리세시브 이너리턴스가 성립이 되려면 이런 형태, 트랜스 형태로 변이가 2개가 존재해야만 이 오토조말 리세시브 질환의 패턴에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부모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개가 검출이 됐는데 이 각각이 하나는 부, 하나는 모로 붙어 왔다는 것이 부모 검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 이 변이는 트랜스 형태로 이 환자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오토조말 리세시브의 이 이너리턴스가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PM3 이제 모더레이트 패소제닉 베리언트의 근거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P1 같은 경우는 이제 코세그리게이션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가게 내에서 여러 명의 이환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표시가 변이가 있다라는 표시가 없으면 이제 변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빨간색 네모 안에 가게 사람들만 검사를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변이가 있고 증상은 없고, 변이가 있고 증상이 있고, 변이가 있고 증상이 있고, 변이가 있고 증상이 있고, 이런 가게만 했을 때, 혹은 그 사촌까지 늘려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혔을 때 이렇게 각각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변이가 있을 때 증상이 있을 확률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보통은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20 이상이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코세그리게이션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여기에도 PP1 에비던스를 추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족 검사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죄송하지만 좀 딜레이가 돼서 좀 빨리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PM2, PP3 이렇게 2개가 해당이 돼서 VUS로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페노타입 매치, PP4 같은 경우는 페노타입 매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딱 맞다, 임상 증상과 딱 맞다 하면 PP4를 적용할 수 있는데, PP4 적용해봤자 계속 VUS이지만 만약에 드노보인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바로 라이클리 패소제닉으로 리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VUS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변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들에 대한 정보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런 유전 정보나 변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런 VUS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단체들에서 이런 퍼블릭 리소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NCBI에서 운영하는 클린바, NIH에서 운영하는 클린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런 그룹들과 조인을 해서 이렇게 뭔가 여러 군데에서 밝혀지는 변이 정보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려고 큐레이션하고 모으고 이제 퍼블릭 리소스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이터 리소스로는 클린바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웹 베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궁금한 변이가 있다, 내 환자에게서 어떤 변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다, 혹은 논문에서 어떤 걸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면 이 클린바에서 그냥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전 정보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어떤 해석인지 인터프리테이션이 뜨게 됩니다. 이 변이 같은 경우는 검색을 했더니 바로 라이클리 패소제닉으로 뜨게 되고요. 이 별들은 뭐냐고 하면 이 판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별점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점이 높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고,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누가 이렇게 몇 명이나 이렇게 판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했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을 이용을 했는지, 또 어떤 논문들에 다 인용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겠고요. 요 ISTH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골드 베리언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골드 베리언트 프로젝트는 이제 티어 1 진 리스트라고 해서 정말 진단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전자들을 ISTH에서 이제 큐레이션을 해준 것이고요. 또 이런 변이들을 발견을 했을 때 회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티어 1 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말 진단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회원들로부터 이런 새로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베리언트가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저희 병원 케이스가 있어서 직접 해봤는데요. 이렇게 서브미터 정보를 넣고 어떤 유전자인지 그 질환 관련된 정보를 넣게 되어 있고, 그 변이들이 각각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자이고스틴은 어떤지, 다른 검사 결과들은 어땠는지 이렇게 쭉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STH에서 이렇게 회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이제 클린바에도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자체적인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바의 ISTH 골드 베리언트 프로젝트로 등록된 변이들을 찾아보니까 178개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ISTH 골드 베리언트 프로젝트로 등록된 변이이고 라이클리 패소제닉으로 판단했고 ACMG 기준을 따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웹 기반으로 다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런 VUS나 이제 그 변이에 있어서 판독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을 점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저희 판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판독하는 기준을 좀 표준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고요. 또 결과를 받아보시고 진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그 적극적으로 리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이게 판독하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각 연구자분들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또 판독을 하고 변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